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을 비롯한 3대 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를 모두 제거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대 특검법이 안건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관심사는 이 대통령이 이 3대 특검안을 제거할지 여부입니다.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제가를 하겠죠. 사실 지금 국무회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자리에 있기는 합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도 판시를 했던 것처럼 국무위원장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결정에는 국무위원들의 구속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대로 결정이 될 겁니다. 또한 대통령이 이제 대법관 30명 증언에 대해서는 좀 속도전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전달이 없이 대통령실에서도 공포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중이 나왔던 만큼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은 좀 사회적인 갈등과 정치 보복 논란을 일으킬 거라고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제3자 추천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특검이라는 것이 원래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야당의 견제 장치로 마련된 것인데 여당이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두 달 안에 아마 수사 인프라가 마련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과격하게 인권 침해적인 그런 수사, 독소 조항이 부각되는 수사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국론 분열과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약에 오늘 이 특검안이 제거된다면 상당히 이제 속도를 내게 되고 세 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것인데 지금 문제 제기하신 것이 특검 추천 권한이 이제 국민의힘에 없는 부분을 비롯해서 독소 조항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쎄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이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속한 적 없는 교섭단체로 규정을 했고요. 그 외에 김건희, 최상병 이 두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 및 비교섭단체가 특검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이 세 가지 모두 전임 정부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 특히나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란 수괴로 지목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 특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할 수 있고 객관성 역시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특검 추천 권한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이 과거에 많이 양보도 했었고 심지어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이제 그 대표를 역임하던 시절에는 또 제3자 추천으로 이제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 모양새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이만큼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때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반발 때문에 추진하지 못해놓고 특검 추천 권한을 왜 주지 않느냐 혹은 왜 국민의힘에는 그런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미 다 지나간 논쟁이다. 이미 특검을 추진하던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당시에 사실은 여러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잡을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조속하게 되어야 되는 사안들이 지금껏 지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분명히 계엄특검법이란 이름으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 그 의원들 전원 명의로 발의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협의를 했다면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막상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니까 또 이제 협의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집권 직후에 뒤집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지금 늘어놓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핵심은 집권을 했고 지금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권, 경찰 조직에 대한 인사 관할권을 모두 다 틀어지고 있는 행정부가 주도가 돼서 지금 이 법안을 공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특검의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하자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상규명의 방법론으로서
이 매일같이 이 피의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하고 심지어는 외환죄를 명목으로 군사 공무상의 기밀까지 노출될 수가 있는 이런 큰 부작용을 안고 있는 특검을 400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가? 이제 이런 지점들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언론 브리핑이 가능하다는 점, 또 뭐 별건 수사도 가능하다는 점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특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할 때 다 있었던 조항 아닙니까? 그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 그 시절을 두고 화양연화다라고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본인들이 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했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뭔가 불리한 국면이 되면 그것은 과하다. 혹은 뭐 국민들의 알 권리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좀 납득되지 않는 처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과거 특검에 이미 다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독소 조항이라고 볼 필요도 없다. 그리고 그 증거가 전 윤 전 대통령이 했던 특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3대 특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것은 정치 보복의 차원이 아니라 분명하게 필요한 진상 규명의 차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만 봐도 이 내란 수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도 보면 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 최상목 뭐 기재부 장관 이런 분들이 이 했던 말과 좀 다른 CCTV가 포착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혐의로 또 추가 입건이 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상원 씨와 관련해서 노상원 씨에게 민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화폰이 지급됐던 흔적들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내란 특검의 필요성 그리고 그 외에도 김건희 씨가 당시에 이제 영부인으로 있던 시절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도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수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타깝게도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나왔던 언론 보도들을 보면 그 VIP 경로설이라는 이름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걸어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02로 시작되는 전화번호가 대통령이 사용하던 공간에서 쓰는 전화였다라는 게 최근에 또 드러나기도 했기 때문에 이 3대 특검의 필요성은 저는 뭐 이미 다 입증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짧게만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 했던 특검도 민주당이 주도를 했던 특검이었죠. 그래서 뭐 저희가 특검할 때는 그랬다라고 반론하시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다 민주당의 추천 인사로 검찰의 요직을 차지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또한 당시에도 특검이 지나치게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러 자정들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특검이라는 것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지는 건지를 저희가 직시를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검법 관련해서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응하자 다시 또 소환을 요청했는데 통보를 한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이 좀 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소환에 대해서 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아마 첫 번째 소환과 비슷하게 이제 불응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아마 세 번째까지 한 번 더 이 소환을 통보를 한 다음에 그게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는 모양새가 이어진다면 저는 아마 강제적인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 번까지는 통상적으로 청구를 해본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보시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조만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도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미 다 드러난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출석 여부 어떻게 보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 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뭐 사실 탈당한 지금 자연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당 차원에서 뭐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지금 특검이 통과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공포가 되게 되면 특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진상규명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에 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박성민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금 수사 사정기관들을 거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또 드러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변호인들을 통해서라도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좀 설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해볼게요. 대통령실에서 오늘부터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 이제 주요 공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추천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국민 참여를 확대해서 뭐 투명성이라든가 이제 정당성을 좀 높이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실현만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은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어차피 그 인사 어떤 뭐 그 재정에 대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대통령 비서실의 뭐 총무비서관이라거나 인사비서관, 의전 부속비서관 같은 인사들은 이미 이 성남 라인이라고 불리우는 측근들로 채워진 상황이거든요. 또한 지금 뭐 장차관 공공기관장 같은 좀 대외적인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국민 추천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글쎄요, 사실 추천이 좀 그냥 보여주기식의 과정만 될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대통령과 정권이 원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보통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게 되면 통상 정당 내에서 좀 불만이 가시화가 됩니다. 아마 여권 내에서도 아니 고생은 우리들이 했는데 왜 막상 집권하고 나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느냐. 당연히 이런 비판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선거 공신들의 입장에서도 면접을 보고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당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야권보다는 여권 내에서 좀 그런 자중질환과 불만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불식시키는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조금 이 통합의 인사를 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참신한 뭐 인사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추천을 했다고 바로 임명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추가적인 인사 검증의 절차를 거쳐서 적합할 경우에 이제 임명을 하게 되겠지만 저는 예상 외로도 참신한 적합한 인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어떤 장차관 인사를 할 때 이제 내부에서 보통 추천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재 풀 자체가 넓다면 넓지만 어떻게 보면 또 좁은 측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숨겨진 인재를 찾는 모양새이기도 하고 또 국민 주권 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께 어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활로를 더 열어준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국민의 시선에 좀 더 다가간다라는 자체, 그리고 이 정부의 주인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설령 어떤 추천에 따라서 임명되는 분들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을 보면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임명되지 못해도 어떤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지 이른바 인재 DB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선이라는 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 교체가 되기도 하고 추가적인 인선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추천해 주신 인사들을 인재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기용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법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는데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들어보고 나서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명확한 해석을 다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입니다. 권력의 일정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당연한 결과다. 다른 재판들도 지금 중단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고 또 이번 법원의 결정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법원이 상당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결정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결정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개별 재판부가 판단하라고 책임을 회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제 고등법원이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풀을 하면서 헌법 제84조에 따른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법령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곳이지 헌법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근거로 재판기를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법원이 시스템적인 절차를 따른다라고 하면 일단은 재판을 진행을 하고
그 재판에 대해서 이 어떤 권한 침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서 법원이 따르거나 아니면 차라리 민주당에게 좀 요청을 해서 재판 중단법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 재판 중단법 법령 근거에 따라서 이 법원이 재판을 중단할 권한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물론 그 재판 중단법 자체가 위헌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통해서 또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따르든지 고등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기일을 헌법에 근거해서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절차상의 이런 하자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알아서 굴복을 했다 이렇게밖에 비칠 수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4개 재판이 아직 그 재판부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급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층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 하급심들도 당연히 권력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합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이 재판 중단법을 통과시킨다라고 하니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 헌법 제84조가 이미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 포괄적인 권리를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엄밀하게 규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권력의 일정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다라고 당장 비판하고 있고 언급해 주신 부분이 또 어쨌든 12일에 민주당에서 형소법 개정안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다수의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재판 역시도 불소추 특권의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 84조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대통령이 재직 중에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대통령을 어떤 사법 체계로부터 일정 부분 분리시키고 보호함으로써 이 국정 안정을 도모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저는 도모하는 취지가 분명하게 헌법에 쓰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라고 이제 좀 비판을 해주셨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 어쨌든 판사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 헌법의 취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헌법에서 이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판사들의 의견 역시도 저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이런 헌법 84조 공방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검찰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으로 한번 헌재에서 다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법무부의 입장은 이 소추 자체에 소송 진행도 포함이 된다라는 게 당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어떤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왜 그때는 맞았고 뭐 지금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인지 좀 납득이 되지 않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라 안팎이 굉장히 위기인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이 헌법 84조를 두고 정치 공세를 펼치거나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해서 뭐 재판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좀 정치적인 목적의 비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여야가 좀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저희가 지난 대선 출구조사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면서도 국민들께서는 64%가 재판은 계속 받는 것이 맞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40% 이상이 재판은 계속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의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이 정권과 당의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니즈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다수 헌법학자들의 이제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스피커라고도 불리는 임지봉 교수가 있죠. 임지봉 교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7년 이 홍준표 당시 후보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출마했을 때 국민일보에서 설문을 했거든요. 10명 중에 7명의 헌법학자들이 재판은 계속되는 것이 맞다라고 했고 당선되더라도 재판 결과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파면되는 것이 맞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임지봉 교수를 비롯한 민주당의 스피커들마저도 그렇게 재판받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헌법 84조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68조 3항을 보면 대통령 권리 재판 시에는 2개월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는 대상이라고 하면 대통령 재판시를 상정하고
재보궐선거를 명시할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 사안이 있는 가운데 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는 법원에서 재판부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봐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런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민주당에서 형소법 개정안 처리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뭐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것 같으세요? 하게 되나요? 사실 저희가 저희 법사위원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관례상으로 보더라도 예.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받는 것이 이렇게 좀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저희가 막을 수단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할 텐데 이럴 경우에는 이 재판 중단법이 헌법 84조 취지에 어긋나서 하위 법령을 통해서 과도한 특혜를 준다라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 위헌 여지가 헌법 불합치 여부가 판단이 될 텐데 더 현실적으로는 헌법재판관 2명의 지명목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 역시 그렇게 우리 국민의힘이 바라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그 부분에 좀 반론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일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제 당에선 처리하는 방침으로 잡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도 헌법 84조의 취지를 명확하게 살릴 수 있는, 명확하게 규명해 놓을 수 있는 법안은 추가적으로 좀 보완의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직무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서울 고등법원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판단을 했지만 그 뒤에 이제 남아있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또 개별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개별 재판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기대거나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도 국정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좀 부적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어떤 헌법 84조의 취지를 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보완 입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등법원의 결정에 다른 재판부도 아마 따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추가적으로 이 취지를 명확하게 살리는 보완 입법의 필요성 자체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그 뒤에 어떤 나머지 이제 절차들이 원활하게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재직 중에 대통령의 뭐 재판이라든지 재판 출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리스크들을 제거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절차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민주당이 원내대표를 뽑기 위해서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를 열게 되는데 현재 후보로는 이제 3선의 김병기 의원, 4선의 서영교 의원 이제 둘이 이파전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현재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병기 의원이 될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저는 당대표 선거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청래 법사위원장보다는 우위에 있을 것이다. 더 정확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의중을 반영을 하는 후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야당의 시절, 그러니까 선거가 더 중요한 시절에는 소위 강성층, 그러니까 공세적인 주자들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야당과 협치할 수 있고 좀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좀 그런 중화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주자들이 더 이제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민주당에 오늘 있을 이제 원내대표 토론회와 관련해서 네.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을 끊는 바람에 이야기가 좀 끊겼습니다. 이제 이야기 계속 좀 뭐 부탁드릴게요. 거의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전달을 드린 것 같아서 예. 어차피 이제 여당 원내대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좀 중재자적인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강성층으로 좀 지명이 되는 서영교 의원보다는 김병기 의원이 이제 민주당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도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김병기 의원이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당원 표심이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원내 의원들 중심으로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원내대표 선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김병기 의원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언급해 주신 부분이에요. 이번부터 또 권리당원 투표 어쨌든 20%가 또 반영이 되는데 어디로 마음이 향할 거라고 보세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일단 권리당원 투표 20%는 사실 의원 표심의 한 30표에서 40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명심이 어디에 있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사진도 띄워주셨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병기 의원,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우려하고 어떤 개입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명심이 어디에 있다라고 힘을 실어주거나 어떤 그것을 시사하는 듯한 자리 배치 이런 것들을 이제 애초에 좀 고려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당내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선거라고 불리는 것이 의원들의 마음을 끝까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인 거라서 저는 좀 끝까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사실 이력이 꽤나 화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지도부를 했던 인사도 있고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이던 시절에 어떤 그 뭐 조직부총장, 사무부총장 이런 당직을 맡아서 일을 하셨던 경험도 있는 분들이라서 사실 딱 어디에 지금 편중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각자가 해왔던 의정 활동과 평소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정치 철학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의총이 있었습니다. 경론이 벌여졌는데요. 어제 관련 내용 들어보고 저희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난상 토론이 좀 예측이. 저기 원내대표 선거가 있잖아. 원내대표 때 다시 재심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습니다. 보수는 품격입니다. 품격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어제 5시간 넘게 경론이 있었고요. 결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의총을 연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은 사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탄핵 당론에 대한 무효화라던가, 뭐 당무 감사는 어떻게 할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할지. 근데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온 것 같기는 한데 결론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럼 오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사실 결론을 빨리 내기에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을 수습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내부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떤 쇄신이라든지 성찰이라든지 반성이라든지 이런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거취, 그 뒤에 각자의 어떤 유리한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셈법이 달라지고 있는 모양새이고 결국 각 계파의 이해관계가 크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계파 간에 서로가 무언가를 하나씩 다 포기하지 않는 이상 혹은 쇄신이라는 하나의 공동 목표를 가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의총을 뭐 마라톤 의총을 하든 밤샘 의총을 하든 저는 결론은 똑같을 것이다.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 결론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야당도 좀 건강한 야당으로서 자리를 할 때 또 국정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치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말 뼈아프게 회초리를 맞았다라고 한다면 이 야당도 지금 상황에서 어떤 특정 계파에 운운하면서 혹은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셈법을 서로가 계산하면서 계산하는 듯한 이런 정치가 아니라 정말 뼈를 깎고 황골탈퇴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정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거기에 좀 더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안사안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제 쇄신에 이제 방점을 짚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어디서부터 좀 이야기가 시작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쇄신을 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기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론이 펼쳐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건강한 야당 역할을 해야 될 이 시점에 더군다나 지금 정권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당장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당내 자중질환에 빠진 모습이 국민들께서는 좀 볼썽사나울 수가 있고 저 역시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이제 자정작용의 과정을 거쳐서 더 좋은 답을 또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스템을 통해서 또 이제 대안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실 지금 개혁안을 내기에 앞서서 임기 연장에 대해서 먼저 좀 추인을 받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6월 30일로 정해진 임기까지는 도저히 이 5대 개혁 과제를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의원들께 좀 잘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런 요청들이 관철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16일 저희도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럼 원내대표가 결정이 될 것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에 차기 지도 체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당내 어떤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자정이 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또 시스템을 통해서 빠르게 대열을 정비하고 건강한 야당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